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평범한 40대 여자입니다. 스스로 제가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의 사연을 아는 사람들은 의례 저를 불쌍하다고 하기도 하고 또 일부의 사람들은 팔자가 사납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아마도 그건 제가 결혼한 지 2년 만에 남편을 잃고 혼자 어린 쌍둥이를 키우며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고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다 보니 본의 아니게 저희 시어머니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은 적도 많았는데 그건 정말 저희 시어머니를 모르고 하는 소리였어요. 한 번은 거참 며느리 팔자도 고약하네. 그러지 마시고 앞길 창창한 며느리 제가라도 시켜줘요. 평생 과부로 살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으세요? 그것도 아니면 따로라도 살게 해주든지. 할머니, 재산도 많으시면서 가만 보면 참 너무하셔. 하는 소리를 제가 직접 들은 적도 있었는데요. 그 소리에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시어머니 대신 한마디라도 하려 들면 그걸 본 저희 시어머니가 나서지 말라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어요. 무슨 부처님도 아니고 저는 참다 못해 시어머니한테 불평스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어요. 엄마, 왜 그런 소리를 가만히 듣고만 계세요? 아니라고. 며느리가 꼭 같이 살아야 한다고. 고집부려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사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뭐하러. 그러게 내가 너 진작에 재혼하라고 하지 않았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내가 좋은 짝 찾아줄 테니까 너 시집가. 너 아직 젊어 이거사. 또 그 소리 하신다. 제가 절대 싫다고 했죠? 저한테 남자는 애들 아빠 한 명뿐이에요. 저 어머니랑 이렇게 평생 꼭 붙어서 살 거니까 제발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저 어머니 없으면 못 산다고요. 저는 남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희 시어머니를 정말 좋아해요. 아니, 사랑해요. 처음 결혼을 허락받으러 올 때부터 그랬어요. 남편은 워낙에 자기 어머니가 여장부 같은 스타일에 말도 골라 하는 법이 없다며 저와 자기 어머니가 잘 지내지 못할까봐 걱정이라고 했지만 저는 첫 만남부터 어머니가 참 좋았어요. 엄마 없이 자란 저의 사연을 아시고는 저를 꼭 안아주며 앞으로 시애미가 아닌 친정엄마가 되어주겠다고 하셨는데 남들은 절대 믿으면 안 된다는 그 말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감사한 나머지 제가 원해서 신혼생활도 시댁에서 시작했는데 남들은 후회할 짓 한다고 또 뭐라고 했지만 저는 매일매일이 호사였어요. 당신은 평생 제대로 된 옷 한 벌 사시는 법이 없으면서 무슨 홈쇼핑에 비싸고 좋다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꼭 절 사주시곤 했거든요. 한 번은 너무 자주 제 물건이 배송이 돼서 이제 됐다고 반품하자고 한 적도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마음에 안 들어? 거기 텔레비에 나온 여자가 이게 요즘 유행이라고 했는데. 아니, 예쁘고 좋은데요. 너무 제 것만 자주 사주시니까 걱정돼서요. 어머니 원래 이렇게 돈 안 쓰시는 분이잖아요. 내가 아들만 둘이라 평생 딸 옷을 사본 적이 없어. 세상엔 참 예쁘고 고운 게 많은데 내가 너 아니면 그런 걸 언제 사보냐. 나는 요즘 네 거 살 때가 가장 신나고 재밌다. 그래도요. 잔말 말고 그냥 엄마가 사주면 고맙습니다 해. 아니지. 고맙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냥 엄마가 사줬나 보다 하고 생각해. 내가 장사하느라 어디 나가지도 못해서 유행이 뭔지 어떤 게 좋은 건지 모르지만 이렇게 텔레비로 네 옷이나 화장품 같은 걸 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이렇듯 저희 시어머니는 저를 참 많이 아껴주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시고요. 사실 제가 남편을 잃고 종종 듣는 말이 있는데 시어머니도 일찍 남편을 잃고 아들 둘을 키운 과부셨어요. 힘든 가정 환경에 20대는 돈 벌어 살림에 보태고 그 뒤로는 거의 팔려가다시피 결혼을 했다고 하셨는데 남편, 즉 저희 시아버지 되시는 분이
결혼하고 5년도 되지 않아 갑작스레 큰 병을 얻어 제대로 손도 써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어요. 그 길로 시댁에선 박복한 년이 집에 들어와 자기네 집에 해를 끼친다고 저희 시어머니를 비롯한 남편과 도련님까지 모두 내쫓았고, 쫓겨날 때 땡전 한 푼도 없어서 그 추운 겨울에 아들 둘과 꼭 끌어안고 길에서 노숙까지 하셨다고 했어요. 그 뒤로도 혼자 아들 둘을 키우느라 안 해본 일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아들을 먼저 보낸 서러움도 마음 아픈데 자기 팔자를 닮은 저를 보면 그렇게 억장이 무너지신다고요.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가진 고생을 하다 작은 분식점을 얻어 장사를 시작했고, 그 전부터 지하철역에 나가 김밥과 주먹밥을 팔던 솜씨가 있어 어머니의 분식점은 나날이 장사가 잘 되어갔는데, 그 결과 쫓아낸 시댁에서도 배가 아플 정도로 돈을 모으시게 됐다고 하셨어요. 저희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의 분식집에서 배달 일을 맡아서 했고, 저와 만나게 된 계기도 남편이 배달 일을 하다 치안에게 쫓기고 있던 저를 구해주며 인연이 닿았는데, 그런 남편이 배달 중 오토바이 사고로 그렇게 일찍 제 곁을 떠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었죠. 남편의 사고가 있던 날, 쌍둥이를 임신 중이었던 저는 그 충격 탓에 조산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야말로 몸과 마음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도 충격에 쓰러지셔서 거의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그렇게 완전히 저희 집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피폐해졌고, 그때 자기도 형을 잃은 슬픔에 힘들었음에도 저와 쌍둥이 그리고 어머니까지 돌보던 사람이 바로 저희 도련님이었어요. 도련님은 어릴 때부터 영재 소리를 들었고 남편보다 5살 어린 동생이었는데, 남편은 종종 저에게 동생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다며 자기가 아버지 대신이라고 말하곤 했었는데요. 사고가 있고 제가 몸을 조금 추스렸을 무렵 도련님도 저희 남편 같은 이야기를 저에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형수, 이런 말 지금 해도 들리지 않겠지만 앞으론 내가 형 대신이에요. 그러니까 형수,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조카들 키우면서 형모까지 잘 살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 모두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요. 꼭이요. 그렇게 남편과 도련님은 생김새도 닮았지만 마음씨까지 똑 닮은 형제였어요. 그때 도련님은 7급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형을 잃고 쓰러진 저와 어머니 그리고 이른둥이로 태어난 조카들까지 챙기며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남편 말대로 영재는 영재인지 도련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당당히 합격을 했는데요. 그렇게 1년을 겨우 넘기고 2년을 버티니 조금씩 저희 가족도 웃는 날이 생겼어요. 무엇보다 공무원이 된 도련님이 5년 만에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며 집에 데려오겠다고 한 날은 마치 명절처럼 집안 분위기가 들썩였는데, 저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까지 새 식구가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설렘에 밤에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기대가 너무 컸을까요? 아니면 도련님의 안목을 너무 믿었을까요? 그렇게 도련님과 함께 온 동서의 첫인상은 그다지 밝지는 않았는데 특히 저를 참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초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까지 했었는데요. 형님? 형님이라고 부르는 게 맞죠? 아직은 호칭이 어색해서. 근데 제가 듣기로는 결혼 2년 만에 아주버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던데, 지금 여기서 사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7년,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왜요? 아니, 좀 이상해서요. 그럼 남편이랑 살았던 시간보다 훨씬 오래 여기 사시는 건데 불편하지 않으세요? 뭐가 불편해요? 그렇잖아요. 남편하고 얼마나 살았다고 시어머니까지 여태 모시고 사냐고요. 우재 씨한테 들었을 때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형님은 자신을 잘 모르시나 봐요. 평소에 둔하신 편이죠?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으신가? 그게 무슨, 그런 소리는 처음 들어요. 나는 목적 같은 거 없고
그저 이젠 어머니를 친정 엄마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모신다고 말하기는 좀 그런 게 제가 거의 신세지고 사는 거라 아마 엄마 안 계셨으면 남편 보내고 애들이랑 이렇게 못 살았을 거예요. 물론 도련님 도움도 엄청 받았고요. 아, 그 얘기도 들어서 알아요. 근데요, 저는 좀 이상해요. 아들은 하나인데 며느리가 둘이라니 남들 보기에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저도 이렇게 이상한데 듣자 하니 어머니 재산도 좀 있으시다고 하던데 혹시 맏며느리라 그거 탐나서 계시는 건 아니죠? 저는 아닌데 남들이 오해할까 봐요. 정말 가족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쪽이 하는 말이 얼마나 예의 없는 건지는 알았으면 좋겠네요. 결혼하면 내가 손윗사람이 되는 건데 나한테 둔하다고 할 게 아니라 본인 서열 생각을 좀 하고 말해요. 그리고 미리 말하지만 난 엄마가 좋아서 여기 있는 거지 딴 생각은 없어요. 저는 솔직해도 너무 솔직한 동서의 말에 그만 정색하고 말았어요. 사실 저라고 그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거든요. 남편도 없이 어머니에게 신세를 지고 사는데 어떻게 죄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로 저희 시어머니를 저희 친엄마처럼 사랑하고 좋아하기에 남들이 제가 분명 저희 시어머니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서 붙어 있는 거라고 떠드는 것도 모르는 척하고 있었는데 동서가 될지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그런 소리를 듣게 되니 불쾌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어요. 게다가 표현하지 못했지만 저 스스로도 마음 한켠에는 남편도 없이 시댁에 빌붙어 사는 제가 염치 없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실제로도 저희 시어머니가 남편의 49제 다음 날 저에게 통장 하나를 건네시며 아이들도 두고 이 집에서 나가서 새 출발을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싫다고 못 나간다고 버텼어요. 그렇다 보니 제가 시어머니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아주 가끔 한 적이 있었는데요. 동서가 그날 그 얘기를 하니 저도 모르게 뜨끔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저를 뺀 시어머니와 도련님은 동서를 참 예뻐했고 거기에 대고 제가 동서가 무례한 사람 같아 싫다는 소리를 할 수는 없었는데요. 그렇게 동서와 도련님은 빠르게 결혼 준비에 들어갔어요. 예정보다 더 일찍 결혼식을 올리게 됐는데 그 이유는 동서가 결혼 준비 중에 임신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는 둘째 며느리가 들어오는 것도 반가운데 손주까지 생기니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셨죠. 저도 사람이 착해 먹진 않았는지 그 뒤로는 이상하게 저와 쌍둥이 아이들보다 동서와 동서가 낳은 아이가 시어머니에게 더 사랑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중 동서는 결혼 후 7달 만에 아들을 출산했죠. 도련님도 시어머님도 참 기뻐하셨는데 아들을 낳은 동서는 유독 저한테만 기가 살아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한 번은 이런 말까지 했는데요. 형님, 제가 아들 낳아서 배 아프죠? 아무리 맏며느리면 뭐예요? 장남도 없는데. 그럼 어머님 재산은 장손인 우리 아들이 받는 게 맞죠? 그러니 형님은 괜한 욕심 갖지 마시고 지금처럼 겸손하게 사세요. 저 나중에 재산 가지고 형님이랑 싸우기 진짜 싫거든요. 그때 가서 제가 모른 척하지는 않을 테니까 지금부터 아예 마음 비우고 사세요. 아셨죠? 그러게 재혼을 하시지. 미련하게 뭐하러 지금까지 그러고 살아요. 동서, 말 다 했어? 난 전에도 말했지만 재산 욕심 그런 거 없어. 근데 동서가 자꾸 선을 넘으니 내가 가만두고 볼 수는 없네. 나도 동서랑 싸우는 거 싫은데 계속 이렇게 시비 걸면 동서가 싫어하는 것만 내가 골라서 해줄 테니 어디 계속 해봐. 아무리 동서가 아들 낳고 도련님도 있지만 내가 엄마랑 산 세월이 만만치는 않을 거야. 그건 동서도 알지? 제가 그렇게 말하자 동서는 입을 삐죽거리며 꿀먹은 벙어리가 됐는데 그 일로 삐쳐서 저하고는 말도 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조카 아이가 돌이 조금 지났을 무렵 시어머니는 저를 불러 앉혀놓고 뜬금없이 어떤 남자의 사진을 보여주셨는데요. 제가
그 사진을 보며 영문을 몰라 하자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입을 떼기 시작하셨어요. 어떠냐? 그 남자가 글쎄 치과 의사란다. 결혼을 한번 하긴 했는데 여자가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갔대. 애는 없다고 하더라. 사람이 참 선하고 예의도 바르던데 너 보기엔 어떠니? 글쎄요. 사진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엄마, 그런 걸 저한테 왜 물으세요? 그야 네 짝으로 좋을 것 같아서. 엄마, 저 싫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한테 남자는 애들 아빠 한 명이라고 했던 말 벌써 잊으셨어요? 아니, 언제 이렇게 사진까지 준비하시고. 저 진짜 서운해요. 이거사, 나도 이제 늙었잖아. 내가 눈 감을 때 너 서방도 없이 이러고 살 거 생각하면 제대로 눈이나 감고 죽겠니? 무슨 그런 말을. 엄마 계속 그러시면 저 정말 애들 아빠 따라갈 거예요. 그 꼴 보고 싶으세요? 시애미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다. 우재도 장가가서 잘 사는데 그럼 너만 이렇게 궁상맞게 애들이나 키우면서 살래? 그러지 말고 딱 3번만 만나봐. 남자가 직업도 좋고 성품도 좋은데 잘만 되면 너도 다시 사랑받을 수 있지 않니? 무슨 시어머니가 그래요. 저 엄마 아들 여자예요. 그런 저를 딴 남자한테 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난 내 아들 그렇게 가고 나서 그냥 널 딸로 생각하기로 했다. 나는 내 딸이 꽃다운 젊은 나이 이렇게 아깝게 보내게 하고 싶지 않아.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니? 너 나 없으면 그땐 어쩔래? 그러지 말고 시집 가. 저는 시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다는 알지 못했지만 영 모르진 않았어요. 뭐 처음 듣는 소리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이렇게 누군가의 사진을 가지고 오신 적은 처음이라 그날은 좀 많이 놀랐는데요. 보통 같으면 이렇게 싫다고 정색하면 며칠은 잠잠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남자의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드셨는지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시어머니는 약속 날짜를 덥석 잡아오셨어요. 엄마, 이미 약속을 했다고요? 싫어요. 제가 그 남자를 왜 만나요? 그냥 나가서 맛있는 거나 얻어먹고 와. 그냥 친구 하나 사귄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싫어요. 이 엄마 소원이다. 딱 3번만 만나면 그 뒤에는 아무 소리 안 할게. 너 시집가라는 소리도 안 할게. 정말이죠? 저 딱 3번만 그 남자 만나면 엄마 이제 그 소리 안 하실 거죠? 약속하신 거예요. 저는 자신 있었어요. 쌍둥이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하늘에 있는 남편과 저는 이어져 있다고 굳건하게 믿어왔고 세상 그 어떤 잘난 남자를 만나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에 저는 그 남자를 만나러 나갔어요. 그런데요, 뭐든 쉽게 장담하면 안 된다고 시어머니가 소개해준 남자는 시어머니 말씀처럼 매너가 좋았는데 사람이 착하기까지 해서 제가 초면에 재혼 생각 없다고 못을 박았는데도 괜찮다며 그냥 이것도 인연인데 친구라도 되자더군요. 저를 편안하게 해줬어요. 그렇게 1번, 2번, 3번을 만났는데 사람이 싫지 않았어요. 은근 시어머니는 어떤 진전이라도 있길 바라시고 도련님까지 나서서 좋은 사람 같으니 진지하게 생각해보라고 하는데 말은 그럴 일 없다고 했지만 사실 마음은 조금 흔들렸어요. 그도 그럴 게 이 남자가 이젠 마지막이다 하고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했었는데 저는 만약에, 그러니까 정말 만약이요. 미정 씨와 결혼하게 된다면 지금 미정 씨가 모시는 시어머니를 장모님처럼 생각할 겁니다. 지금처럼 모시고서라도 저는 좋아요. 미정 씨가 그렇게나 챙기시는 분인데 제가 평생 챙겨드려야죠. 쌍둥이들한테도 아빠의 빈자리를 제가 꼭 채워주고 싶어요. 그 말이 집에 오는 내내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재혼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시어머니를 계속 모실 수 있다니 그런 생각은 전혀 못했거든요. 그렇잖아요. 누가 재혼하면서 전 남편 어머니를 모신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처음엔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했었는데 자기도 어릴 때 부모님이 헤어져 어머니와 살지 못해 어머니의 정이 많이 고프다고도 했었는데
저도 같은 아픔이 있다 보니 마음이 조금 기울었어요. 그래서 3번 만남이 끝난 이후에도 3개월을 넘게 이 남자를 진지하게 만나게 됐어요. 평소 눈치 빠른 시어머니는 제가 정말 재혼이라도 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저를 또다시 조용히 불러 앉히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 일이라는 게 원래 뜻대로 안 되는 거다. 난 네가 재혼을 한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 그러니 그 사람이 마음에 있다면 망설이지 마. 내가 너 혼수며 예물 같은 건 다 해줄 거야. 엄마, 그런 소리 마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제가 그 사람이랑 재혼을 한다고 해도 저는 지금처럼 엄마랑 같이 살 거예요. 사람들이 또 수군거리겠지만 뭐 어때요? 우리만 좋으면 됐지. 이거사, 그래도 그건 아니지. 혹시 아니? 내가 지금은 이런 마음이어도 나중엔 바뀔지 모르지. 그러니 그러지 말고 이제라도 네 인생 살아. 그리고 나중에 시끄러워지지 않게 지금 가게랑 건물은 네 앞으로 해주려고 한다. 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 그거 필요 없어요. 괜히 그거 가지고 저랑 동서 싸움만 나요. 그러니 하는 소리다. 둘째가 다 좋은데 애가 욕심이 너무 많아. 나중에 나 없으면 그게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지금도 아들 낳았다고 너한테 갖은 유세를 떨지 않니? 그러니 이참에 조용히 명의만 옮겨놓자. 그래도 싫어요. 엄마는 딴 남자한테 시집가라고 하면서 뭐하러 재산까지 절줘요. 저는 안 받을 거예요. 그리고 동서 성격에 이 사실을 알면 가만히 있긴 하겠어요. 제가 남들이 뭐라고 했던 떳떳했던 이유는 정말 욕심이 없었기 때문이라고요. 그래, 그걸 내가 왜 모르겠니? 그냥 우리 손녀들 생각해서 미리 주고 싶은 거야. 네가 재혼을 해도 우리 손녀들은 내 아들 핏줄인데 그것들 학비며 결혼 자금으로 쓰라고. 그리고 둘째한테는 지금 사는 아파트 주는 걸로 얘기 끝내놓을 거야. 그러니까 너 걱정 안 해도 돼. 지 남편 돈 잘 버는데 아파트 줬으면 됐지. 그럼 우리 애들 다 컸을 때 그때 주세요. 그리고 엄마 계속 그런 말씀 하실 거면 저 그 남자도 이젠 안 만날래요. 무슨 정리하시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 불안해요. 그러니까 재혼이고 뭐고 다 없던 걸로 하고 저 그냥 늙어 죽을 때까지 엄마랑 같이 살래요. 아유, 이거사,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래. 그때였어요. 시어머니가 마치 차례에 걸린 듯 기침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얼른 부엌으로 뛰어들어가 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새 피를 토하신 어머니가 방바닥에 묻은 피를 급하게 닦고 계시더군요. 그 모습에 놀란 제가 들고 있던 컵을 놓치고 말았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놀라 당장 병원에 가자고 소리소리를 질렀는데 어머니는 그제서야 당신이 살 날이 많지 않다며 울면서 저에게 얼른 시집가라는 소리만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야 어머니가 그렇게나 저를 떼어놓으려고 했던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픈 어머니를 두고 제가 가긴 어딜 가겠어요. 그 뒤로 싫다는 어머니를 억지로 병원에 입원시키고 장사는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며 병원과 가게를 오가는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이미 폐암이 많이 진행돼서 손쓸 수 없는 상태라고 했고 저는 이대로 어머니까지 보낼 수 없었기에 매일 울면서 병원을 다녔죠. 그날도 분식집 점심 장사를 끝내놓고 병원에 갔는데 그동안 아무리 오라고 해도 한 번을 오지 않았던 동서가 병실 복도에서 누군가와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도련님이랑 같이 왔나 싶어 가까이 가려고 했는데 글쎄 동서와 꽤 친한 듯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한동안 제가 재혼까지 생각했던 그 남자였고 저는 얼른 화장실 쪽 벽에 숨어 그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정말이지 온몸에 소름이 다 돋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도련님과 어머니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었는데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하마터면 손에서 핸드폰을 놓칠 지경이었죠. 그러게 내가 빨리 진도 빼라고 했지? 노인네 오늘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아파트 하나 받고 꺼지래. 형님한테 상가구 가게구 다 줄 거라고. 나보고 탐내지 말라고 하더라. 너는 어떻게 된 게 판 다 깔아줬는데 여직 과부 마음 하나를 못 잡냐? 야, 그 과부가 보통 과부인 줄 알아. 아주 열려야. 너랑은 차원이 다른 여자라고. 내가 오죽하면 저 노인네까지 모실 수 있다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까지 했겠어. 근데 노인네가 며칠 못 버티고 이 난리가 나서 네 형님 내 전화도 안 받아. 전화 안 받으면 포기할 거야? 그 상가가 얼마짜린데? 아파트랑 그 상가 팔아서 다른 목 좋은데 상가 사잖아? 그럼 우리 아들이랑 당신이랑 나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데 이대로 포기할 거야? 남자가 이럴 때일수록 팍팍 밀고 가야지. 원래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을 때 그때가 기회인 건 몰라? 알았어. 내가 오늘부터는 아주 집에 쳐들어가서라도 그 여자 어떻게 해볼라니까 바가지 좀 그만 긁어. 그러는 너는 네 남편한테 안 들켰지? 당연하지. 내가 그렇게 허술한 줄 알아? 이쪽은 아무 문제 없으니까 당신이나 잘해. 당신 자꾸 이렇게 나 실망시키면 나 그냥 이 집 며느리로 계속 산다. 그건 안 될 소리지. 너랑 나 혼인신고만 안 됐을 뿐 이미 같이 산 게 10년이 넘었는데. 그리고 네 아들도 내 핏줄인데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지. 빨리 여기 일 정리해서 얼른 뜨자. 나만 믿고 기다려. 세상에나. 아무리 돈에 눈이 멀었어도 그렇지. 저는 동서와 그 남자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팔다리가 후들거리는데도 그 길로 도련님을 찾아갔고 떨리는 손으로 동영상을 찍은 핸드폰을 내밀었는데 도련님도 충격이 컸어요. 일어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다시 주저앉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어떻게 알릴지, 행여 어머니가 충격으로 병세가 더 악화된 건 아닌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소름 끼치게 한때는 참 좋은 남자라고 생각했던 그 벼락 맞을 놈이 저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 있죠. 미선씨, 요즘 도통 연락도 안 되고 해서 걱정이 돼서 찾아왔어요.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얼굴색도 안 좋네. 네, 일이 정말 많았어요. 친엄마처럼 따르는 어머님이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사기꾼 논팽이를 만났는데 아주 정신이 없네요. 뭐라고요? 사기꾼이요? 어딨어요? 어쩌다가요? 그래서 그놈 어딨어요? 내가 아주 아작을 내버려야지. 그래요? 그럼 부탁 좀 해도 될까요? 지금 제 앞에 있는데? 네? 너 사기꾼이잖아.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사지육신 멀쩡한데 사기를 쳐. 내가 아까 동서랑 네가 하는 얘기 다 들었어. 저기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미선씨, 저는 그 동서라는 사람 본 적도 없어요. 아, 그러세요? 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그놈 얼굴에 갖다 보여줬어요. 그러자 사색이 된 그놈은 눈동자를 굴리며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 것 같았는데, 그리고 제가 들고 있는 가방으로 그놈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쳤네요. 그리고 똑똑히 들어. 그리고 가서 동서, 아니지, 네 마누라한테 전해. 니들 계획 이미 다 뽀록났다고. 도련님은 물론이고 이미 경찰서에 신고도 끝났어.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도망가도 니들 발 뻗고 살기는 글렀다는 거야. 우리 어머님이 그 재산 모으시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니까지 것들이 그걸 넘봐? 세상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았어? 그리고 니네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어머니 절대 돌아가시지 않을 거니까 꿈 깨. 이 천벌받을 놈. 하는 일 족족이 다 망해서 니 연놈 둘 다 신세 망칠 거야. 두고 봐. 저는 갖은 저주를 퍼붓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자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던 쌍둥이 애들이 놀라서 저에게 안겼는데 아마도 집 앞에서 시끌시끌한 소리를 모두 들은 눈치였어요. 엄마, 우리 할머니 돌아가셔? 아니야. 할머니 지금은 아프시지만 금방 나아서 집에 오실 거야. 엄마, 할머니 아파서 엄마한테 자꾸 시집가라고 한 거지? 그러신가 봐. 할머니가 엄마 엄청 생각하잖아. 근데 엄마는 절대 시집 안 갈 거야. 할머니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거니까. 이젠 걱정하지 말고 우리 할머니 빨리 나으시라고 기도하자. 우리 할머니 우리가 원하면 뭐든 다 들어주시잖아.
그래서 우리 둘이 할머니 빨리 나으시라고 편지 쓰고 있었어. 우리도 내일 학교 끝나면 엄마랑 같이 병원 가도 되지? 그럼 되지. 저는 그날 밤 쌍둥이 아이들을 재우고 조용히 어머니가 계신 병실로 갔어요. 워낙 잠기가 밝으신 분이라 제가 병실로 들어가자 어머니가 감은 눈을 뜨셨는데 그 모습을 보니 애써 강해지겠다고 다짐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우르르 무너지고 말았는데 언제나처럼 어머님은 저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아가, 너 무슨 일 있지? 너 무슨 일 있으면 꼭 그렇게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엄마를 보더라? 엄마, 죽지 마요. 소원이에요. 나는 아직도 엄마가 없다고 생각하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요. 그러니까 꼭 살아요. 나 건물도 필요 없고 가게도 필요 없어요. 평생 엄마 병수발 들어도 좋으니까 그냥 이렇게 옆에만 있어줘요. 아유, 얘, 내 나이 벌써 70이다. 나도 내 남편이랑 내 아들 보고 싶어. 너 시집만 보내면 훌훌 떠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집 안 가요. 절대 안 가요. 나는 뭐 죽으면 내 남편 얼굴을 어떻게 보라고. 내가 시집 보냈다고 하면 되지. 꼴랑 그것밖에 못 산 지 잘못이지. 그래도 안 가요. 그러니까 엄마도 가지 마요. 할 수 있는 건 다 할 거예요. 엄마가 저 건물이랑 가게 준다고 했으니까 그 돈 다 털어 쓰더라도 엄마 절대 못 보내요. 예, 그 돈 다 병원비로 쓰면 그 다음은 이 나이 먹고 다시 일하라고? 제가 엄마 하나 책임 못 질까 봐요. 그러니까 엄마는 살 생각만 하세요. 집에서 우리 쌍둥이들이 할머니 언제 오냐고 기다려요. 아휴, 내 똥강아지들 너무 보고 싶다. 진짜 너무 보고 싶다. 그날 새벽 저는 끝내 동서 얘기는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도련님은 동서와 살 수 없다며 이혼 소송을 진행했는데요. 동서는 끝까지 그 동영상이 제가 만든 조작이라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렸고 제가 어머니 병실에 있던 그 시각 집에서 돈 될 만한 것은 죄다 가지고 집을 나갔다더라고요. 이미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가 되어 있어서 동서의 도주는 일주일도 되지 않아 끝이 났어요. 결국 경찰서에서 다시 보게 된 연놈은 사는 것이 힘들어 그랬다며 저와 도련님에게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지만 저보다 도련님의 상처는 가늠할 수조차 없어 보였죠. 그냥 욕심만 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형수, 그동안 저 사람 때문에 힘드셨죠? 솔직히 저 사람이 형수 무시하는 거 알고 있었는데 모른 척 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형 대신이라고 했는데 형수 볼 낯이 없네요. 아니에요. 사람이 작정하고 덤비는데 당해낼 재간이 있나요? 그리고 이미 저는 차고 넘치게 도련님한테 받았어요. 저 그이 사고 난 날 도련님 없었으면 지금 저 이렇게 못 살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동서가 미웠어도 도련님만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돼서 저도 하늘이 원망스럽네요. 도련님도 많이 힘드시죠? 그때 처음으로 도련님은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더군요. 평소 워낙에 그런 모습은 보이려 하지 않는 성품이었는데 그때는 그럴 수조차 없었는지 두 손에 얼굴을 묻고 그렇게 울더라고요. 결국 도련님은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동서가 평생 정신적인 피해 보상과 위자료를 주는 조건으로 공증까지 받았어요. 그 돈을 언제 다 받을 수 있을지 형수인 저는 옆에서 보기가 참 안쓰럽기만 했어요. 그리고 전에는 수술조차 어렵다던 시어머니는 기적처럼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까지 받게 되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런 치료가 가능한 것부터가 믿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저희 어머니가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시다고 말씀하셨고 나중에 동서의 사기 행각을 다 듣고는 아프신 분이 맞는지 모를 정도로 노발대발 하시더군요. 이대로는 새끼들 불안해서 못 죽는다며 그렇게 살 의지를 활활 태우셨어요. 그 결과 지금은 병원에서 퇴원하셨고 통원치료를 받으시며 몸속에 있는 암을 살살 달래며 살고 계신데요. 병원에서 퇴원하시는 날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건물 명의를 제 앞으로 돌려놓으신 거예요. 엄마는 진짜 고집불통이에요. 내가 언제 그 건물 달라고 했다고. 이러면 사람들이 그 건물 받으려고 제가 어머니랑 살았다고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내 자식 이뻐서 준다는데 지들이 왜 뭐라고 해. 그리고 난 네 소원대로 아주 오래 살 거니까 괜히 재산 가지고 이런저런 일 생기지 않게 하려고 그런다. 우재한테도 그 아파트 이미 줘버렸다. 이걸로 끝이야. 나 이제 빈털터리 할망구니까 너 나 버리면 안 된다. 버리긴요. 자식이 부모 버리는 거 봤어요? 저는요. 엄마가 남편보다 더 좋아요. 안다. 네가 나를 너무 좋아해서 내가 널 두고 갈 수가 없어. 아가, 이제 시집가라는 말 안 할 테니 너랑 나랑 지지고 볶고 살자. 저는 어머니의 그 살자라는 말이 참 좋았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좋은 공기 속에 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참에 서울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도 시골로 이사를 왔습니다. 아이들도 자연 속에서 뛰어놀아 좋다고 하고 어머니도 이제사 고향으로 돌아온 것 같아 좋다고 하셨어요. 그 덕인지 3년이 지난 지금도 어머니 몸속에 있는 암세포는 더 이상 자라지도 전이가 되지도 않고 있어요. 제 마지막 바람은 완치까지는 어렵더라도 이렇게나마 어머니와 편안하게 이곳에서 지내는 것이랍니다. 도련님은 그 후 좀 많이 힘들어했어요. 내내 힘들게 지내시다 최근엔 휴직계를 내고 전국 여행을 하고 있는데 매일 걷는 게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무슨 도인이라도 될 거냐며 뭐라고 하셨지만 저는 도련님이 그렇게 걸어서 끝끝내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아요. 인생이 한번 휘청했다고 그걸로 끝은 아니잖아요. 제가 어둠 속 그 터널을 빠져나와 다시 웃었듯 저희 도련님도 그런 날이 꼭 올 거예요. 그리고 그 터널 끝엔 저희 가족 모두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저는 오늘도 저희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와 선물 같은 하루를 삽니다. 매일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한 요즘이에요. 내일이 있다는 건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선물이라는 걸 이 사연을 통해 꼭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인연만 함께 하시길, 그래서 매일매일이 소중한 선물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